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병원과 종교시설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줄지 않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가 3차 유행을 끝내거나 되살릴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부 전문가와 최종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허가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은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지난달 취업자가 98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정부는 고용시장의 엄중함을 고려해 1분기 안에 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쏘아올린 아랍권 최초의 화성 탐사선 아말이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탐사선의 화성 궤도 진입 성공은 미국과 구소련, 중국, 인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가 5번째입니다. 부동의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암세포는 생존을 위해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GI 이노베이션 장명호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사용 허가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의 안전성 등을 최종 검증하는 국가 출하 승인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접종에 필요한 모든 허가 절차를 종료할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고령자 접종 여부를 결정한 뒤 오는 19일까지 1분기 접종 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가 중대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방역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설 연휴가 역대 가장 큰 위기인 3차 대유행이 끝날 수도 있고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비마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국민이 방역의 주인공이라며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눠야 할 명절에 그리움을 애써 참으며 방역에 힘을 모아주는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설 연휴까지 연장된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둔 고향 마을은 비상입니다. 440년 넘게 이어온 설 전통 의식을 취소하는가 하면 자식들의 고향 방문도 만류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위촌마을. 해마다 설 다음 날이면 마을 주민은 물론 귀성객까지 수백 명이 마을 가장 우더른인 촌장께 합동으로 세배를 올립니다. 조선 중기인 1577년 대동계를 조직한 이후 440년 넘게 지켜온 이 마을 전통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합동 세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감염 취약층인 70살 이상 고령이다 보니 코로나19 확산이 걱정됐습니다. 대동계 회장님하고 제가 둘이서 이제 촌장님 찾아뵙고 세배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문이 굳게 닫힌 지 오래고 이웃 간 왕래도 뚝 끊겼습니다. 외지에 있는 자식들에게도 이번 설에는 고향에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세뱃돈은 계좌 이체시켜주고 그리고는 이제 좀 잠잠해지거든 오너라 그랬어. 그래도 보고 싶은 자식과 손주들과는 영상통화로 그리움을 달랩니다. 애들도 많이 컸는데 보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 꼭 갔으면 했는데 영 못 가네요.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네요. 그래.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 맞는 설 명절. 부모도 자식도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가 100만 명 가까이 줄며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도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용시장의 한파로 직결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무려 98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지난해 12월 63만 명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취업자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11개월째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내수 부진에 따른 고용 충격은 대면 서비스 업종에 집중됐습니다. 숙박 음식과 도서 매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연말 연초 재정 일자리 종료와 재개까지의 시차로 보건복지업도 감소했습니다. 수출 회복의 영향으로 제조업은 취업자 감소세가 완화됐습니다. 연령별로는 줄곧 증가세를 보이던 60세 이상도 감소해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인 임시 일용직은 80만 명 가까이 줄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5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주로 청년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숙박, 음식점, 도서매업, 보건복지에서 감소폭이 확대되어지면서 또 임시적이 감소폭이 좀 확대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자는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5.7%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고용 충격이 코로나 방역 강화와 지난해 1월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 효과 등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역 상황, 경기 상황, 고용 추이 및 방역의 고용 파급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1월 고용을 바닥으로 하여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정부는 1분기 중 지자체와 협력해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전셋값 상승과 주식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새해 첫 달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 원 가까이 불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96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7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역대 1월 증가폭 가운데 가장 큽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5조 원 불었습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대출도 12월보다 2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매매와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져 12월에 이어 증가폭이 컸고 기타 대출의 증가 규모도 주택거래나 주식투자 관련 자금 수요에 따라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이 기르는 개 코커스패니얼 한 마리에 대한 검사를 10일 오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에서 확진자인 보호자가 동물이 콧물과 발열이 있다고 말해 해당 자치구 가축방역관이 증상을 확인한 뒤 시에 검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는 만큼 검사 결과 양성이라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되고 14일 경과 후 자가격리가 해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맘때면 강원도 인제에서는 호수의 은빛 요정이라 불리는 빙어잡이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말 그대로 풍어를 맞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축제가 취소되면서 어민과 주변 상인들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꽁꽁한 호수가 새하얀 설원으로 변했습니다. 어부는 썰매를 끌고 조업에 나섭니다. 물속에 쳐놓은 그물에 이르자 전기톱이 굉음을 내며 얼음을 자르고 풍어를 기대하며 분주히 그물을 걷어올립니다. 빙어다! 빙어! 호수는 부지런한 어부에게 오늘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이 호수의 은빛 요정이라 불리는 빙어입니다. 이번 겨울 소양호 빙어는 유독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잡히는 양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풍어입니다. 지난 여름 긴 장마로 수위도 오르고 유기물이 늘어 먹이가 풍부해진 덕분입니다. 어부에게 풍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싶지만 올해는 판로가 걱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빙어 축제가 취소됐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뚝 끊겼기 때문 간신히 바다 낚시용 미끼로 팔거나 훈제 빙어 가공업체에 납품하고 있지만 예년만 못합니다. 축제가 취소되다 보니까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분들이 그 방송 보고서 코로나가 심하다 그러니까 안 오니까 아무래도 팔려가 들어야죠. 주변 상인들도 실망스럽습니다. 싱싱한 빙어로 가득해야 할 수조는 텅 비었습니다. 손님들이 코로나 아니면 빙어 축제장에도 오고 우리 집에도 들려서 많이들 드시고 가시는데 올해는 별로예요. 겨울철 별미로 짭짤한 소득을 안겨주던 소양호 빙어. 모처럼 풍어를 맞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늘이 어민들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과 중소슈퍼에 대한 방문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판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전국 약 350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할 경우 무료 배달과 할인 판매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역 특산품과 명절 선물 세트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쇼핑몰 자체 이벤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설을 전후해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이고 구매 한도를 상향해 온누리 상품권의 판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해 서울의 상권 매출이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시기에는 매출이 반짝 올랐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난해 서울의 상점 매출액은 약 9조 원, 전년도보다 9%가량 줄었습니다. 설 연휴와 신학기가 있는 2, 3월, 여름 휴가와 추석이 이어지는 8, 9월, 그리고 연말 등이 대목인데 지난해엔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이 이때와 겹치면서 매출이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연휴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겹쳤던 5월 초부터 한 달여간은 오히려 매출이 전년도보다 높았습니다. 서울시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업종은 면세점으로 전년도보다 82.4%가 곤두박질 쳤고 여행사, 유흥업종도 매출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구 매출은 1년 전보다 22.4% 늘었고 정육점과 일반 병원, 약국 등도 매출이 15% 이상 성장했습니다. 명동, 이태원 등 주요 관광상권과 대학가 상권 매출액은 전년 대비 70% 수준에 그친 반면 소규모 상권은 9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인구 이동이 줄면서 버스 업계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총 승객 수는 14억 5천여만 명으로 전년보다 4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공항버스 승객 수는 85.4%가 줄어 대다수 노선을 운행 중단한 상태입니다. 마을버스는 기본 운영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폐업 위기에 몰렸고 시 예산을 지원받는 시내버스는 은행에서 6천억 원을 대출받아 버티는 중입니다. YTN 구수볼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이 지금까지 대상자의 97%에게 지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소상공인 270만 8천 명에게 3조 7,73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반 업종 100만 원씩 177만 5천 명, 영업 제한 업종 200만 원씩 80만 2천 명,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씩 13만 2천 명이 받았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 가운데 식당과 카페가 65.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추위 대신 스모그가 몰려와 대기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짝 추위가 풀리고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랐고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온은 점점 상승 곡선을 그려 설 연휴에는 마치 봄처럼 포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첫날인 목요일부터 설날인 금요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며 3월 중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설날 이후에는 토요일까지 맑다가 일요일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해상 물결도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돼 바닷길과 해안도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설 연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따뜻한 날이 많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안개가 자주 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다만 포근한 날씨에 미세먼지의 공습이 예상됩니다.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 연휴 내내 대기질은 나쁨 단계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설 연휴 시작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겠고 대기가 정체하면서 연휴 마지막 날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 성묘길이나 야외 활동에는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해양 문화유산을 주제로 만든 3D 만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됩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침몰선 태안선을 주제로 한 만화 영상 서해바다의 전설을 유튜브로 공개했습니다. 태안선은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통발 작업 중 주꾸미가 청자를 붙들고 나오면서 발견됐고 이후 2만 5천여 점의 청자가 발굴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제주해역과 태안 마도해역 등에서 발굴한 해양 유물을 담은 VR 영상과 만화 영상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계기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코로나가 확산하지 않을까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00명 안팎을 오가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수도권 확진이 줄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를 넘어섰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확진자가 총 35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0%에 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70%를 보이던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더 늘어난 셈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수도권의 확진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70%대를 유지하거나 어제처럼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는 일단은 수도권이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학원이나 종교시설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시설,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하는 시설 비율도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고요. 이렇다 보니까 감염 또는 전파의 연결고리를 끊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실제로 집단시설로 감염원이 유입되게 되면 다양한 규모의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밀집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도 변이 바이러스가 큰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0일 기준으로 80명까지 증가한 가운데 지역사회 전파 사례도 확인됐거든요. 지역사회 추가 확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경남, 전남 지역 외국인 친척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례가 아주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 모양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은 일단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하지만 해당 외국인 관련 추가 감염자 4명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은 일단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실제로 선행 확진자와 접촉력이 확인이 안 됐으나 업무 등 노출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500명에 가까운 사람의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했는데 추가 감염자 1명이 더 확진이 됐거든요. 예. 이러한 점들은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서 놓쳤거나 아니면 늦게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그리고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2월 8일 이후 국내 11명 그리고 해외 유입 45명 등 총 5명을 분석한 결과 그러니까 실제로 50%에 가까운 높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어쩌면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그런 시점이 어떤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거나 자가격리와 해제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에 의한 지역사회 내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말씀하신 입국 제한 조치입니다. 근데 일단 현 단계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그러니까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렇다 보니까 입국 제한 조치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국, 미국, 남아공 등 변이 바이러스가 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더라도 입국 제한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입국 제한 조치는 필요하다라고는 보는데 그 효율성이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 제한 조치가 현실적인 부분하고 실효성 면에서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일단 해외 입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보다 강화하면서 입국자 수를 가능한 한 줄이는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자가격리보다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정 격리 시설에서 격리 기간 동안 관리를 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외 입국자 국내외에 떠나서 이 해외 입국자분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방역 당국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처럼 해외 입국자를 자가격리만 하는 방안으로는 지난번 외국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처럼 언제든지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입국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는 이번 설 연휴를 잘 보내야만 일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또 방역 당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해 주시죠. 일단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방역 당국이 이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를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이를 지켜주실 것을 일단은 당부를 드리고요. 더불어 4인까지는 모임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벗고 누군가를 만나는 상황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멀리 안 사시고 지근거리에 사시게 되면 일단 세배차 방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인까지는. 근데 이러한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3배 정도만 드리고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이러한 부분은 삼가하시고 바로 나오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역 당국도 일단 가능하면 일단 집단 시설 내에서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좀 철저히 관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백신 질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으로 공식 허가했습니다. 관심이 모였던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결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점검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종적으로 사용이 승인될 거고 여기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들도 포함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 접종 허가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할 백신이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신 접종 스케줄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일단은 허용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부분인데 일단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65세 이상의 대상자 비율이 7%에서 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해당 연령대 대상자가 600명이 넘거든요. 물론 다른 연령대 그룹처럼 보다 많은 사람이 대상자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600명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건부 승인을 하는데 어느 정도 판단의 근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중대한 이상 반응 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점 하고요.
그리고 효능도 다른 연령대랑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임상시험 데이터를 향후에 보완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백신 접종 스케줄을 봤을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희귀 혈액 질환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36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과 관련한 문제라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거 여기 파이저랑 모더나 다 포함되는데요. 접종 후에 희귀 혈액 질환 36건이 발생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해당 질환은 혈액이 정상적으로 응고되지 않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도 혈소판과 관련이 있을 걸로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이 백신 부작용 의심 신고고요. 해당 백신들과의 인과관계는 이제 막 미국 보건당국에서 조사가 들어온 상황이라 아직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부작용 의심 사례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과성이 있는 거로 밝혀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그 백신과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떠나서 이번 사례도 인과관계를 밝힐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당장 어떤 원인을 밝히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협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앞으로 매년 맞아야 할 수 있다고 엘릭스 고스키 존슨앤존슨 CEO가 밝혔습니다. 고스키 CEO는 현지 시간 9일 CNBC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언제라도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치료제는 물론 백신에 대해서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도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커 변이 바이러스를 계속 찾아내고 대응 백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스키 CEO는 이와 함께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6월 말까지 미국에 1억 회의 접종 분량의 백신을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페루가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페루의 수도 리마의 의료진에게 시노팜 백신이 처음 투여됐습니다. 앞서 페루는 지난 7일 시노팜 백신 30만 회분을 받았고 오는 14일엔 추가로 70만 회분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페루 정부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와도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사가스티 페루 대통령도 이날 저녁 생중계로 카메라 앞에서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유럽연합 승인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 지원과 아울러 해외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가 지난달 29일 유럽의약품청에 백신 등록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하고 긴급 사용을 권고한 백신은 EU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EU 시장에 일괄 공급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 백신 목록에도 스푸트니크 V를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대 통계를 보면 하루 신규 확진자는 현지 시각 7일과 8일 이틀 연속 8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또 미 전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현지 시각 8일 기준 8만 명까지 줄어들어 열흘째 10만 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겨울철 위기를 넘기며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탄핵 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나흘 동안 공방을 벌인 뒤 다음 주 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인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첫날은 탄핵 심리가 합헌인지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심리가 우연이라고 주장했고 shall not extend further than removal from office. President Trump no longer is in office. The object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achieved. He was removed by the voters. 소추 위원들은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사건인 만큼 처벌받아야지 새로운 사면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ir argument is that if you commit an impeachable offense in your last few weeks in office, you do it with constitutional impunity. This would create a brand new January exception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표결 결과 심판 대상으로 결론나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검사 역할의 소추위원과 트럼프 변호인단 간 공격과 방어가 매일 8시간씩 나흘간 이어집니다. 이어 증인 채택 문제 논의와 상원 의원 질문을 거쳐 소추위원들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복잡한 변론보다 충격적 이미지로 감정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TV를 시청하는 국민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비장의 무기로 쓰겠다는 겁니다. The evidence will be powerful. The evidence, some of it will be new. And I urge all my colleagues to pay careful attention to the evidence. I particularly urge my Republican colleagues. 하지만 탄핵안 가결은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민주당도 가능한 한 빨리 탄핵 심판을 정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현안인 코로나19 경기 부양안 등에 집중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쏘아올린 아랍권 최초의 화성 탐사선 아말이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랍어로 희망을 뜻하는 아말은 현지 시간 9일 저녁 7시 30분부터 감속 엔진을 가동해 속도를 시속 18,000km까지 낮추며 화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 미쓰비시 중공업의 발사체에 실려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를 떠난 지 7개월 만입니다.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은 미국과 구소련, 중국, 인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가 5번째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을 애초 계획대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코로나19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냉대받던 러시아산 백신이 저명한 의학저널 랜시트의 중간 결과가 실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가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걸 해소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자, 오늘 바이오 포커스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의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인데요. 암세포는 생존을 위해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이 같은 억제를 막아주면서 동시에 면역세포를 활성화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장명호 GI 이노베이션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항상 저희가 처음에 드리는 질문이 바로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GI 이노베이션 어떤 뜻을 담고 있나요? GI의 G는 그레이트, I는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의미로서 그 위대한 융합을 통해서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자는 의미로 사명을 붙였습니다. 그 위대한 융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위대한 탄생도 생각이 나고 뭐 그러는데요. 아시죠? 그 조용필 네, 알겠습니다. 이 GI 이노베이션은 이 GI 이노베이션 말고도 다른 관계사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관계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그 상승 효과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처음에 GI 이노베이션을 창업하고 나서 특히 이런 암 환자들께서
하나의 약으로 치료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체약품, 또 그다음에 세포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병용요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아 이노베이션은 이중융합 단백질, 이중융합 항체, 그다음에 지아이 셀은 세포치료제, 그다음에 지아이 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서 각각 역할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세 회사가 각 내세우는 파이프라인들을 융합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그 각사가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융합으로 치료한다. 이게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면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는 이제 임상 디자인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항체 약품하고 그다음에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병용, 그다음에 항체 약품과 세포 치료제 같은 것들이 융합 병용요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예. 제약사에서 저희는 그것을 임상 디자인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항체 의약품, 세포 치료제를 각각의 환자들에게 좀 적정한 타이밍에 투여해서 완치를 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임상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하였습니다. 네, 시너지 효과도 많이 있겠네요. 그럼요. 예. 네. 지금은 현재는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생존율뿐만 아니라 완치율, 그다음에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 이런 병용요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다 보면은 암 환자들께서 많이 치료를 받으신 상태에서 저희 그 신약들을 치료받게 되시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면역 세포들이 많이 떨어져 계시고 방사선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화학요법 같은 것이 그다음에 장에 있는 상피 세포들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병용요법을 통해서 좀 환자들의 삶의 질과 그다음에 이런 완전 간해 같은 것을 목표로 병용요법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상계사를 통해서 이렇게 병용요법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지아이 이노베이션이 그 보유한 기술 가운데 이중융합 단백질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 이중융합 단백질은 게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은 그 말 그대로 두 개의 어떤 약물을 하나로 이렇게 묶은 겁니다. 또 저희는 FC라는 백본에다가 링커라든지 힌지라는 그런 줄을 이용해서 약물 두 개를 연결했는데요. 장점이 있다면 두 개의 세포를 하나로 엮어서 기능을 조절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특정 세포에 사이토카인 같은 것을 전달해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융합 두 개의 약물을 하나로 엮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항체 FC 부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던 물질들을 그 항체 윗부분 N터미널이라고 불리는데 그쪽에 하나 달고 꼬리 쪽에 C터미널 쪽에 또 사이토카인을 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정한 단백질이 특정한 세포에 전달이 되면서 특정한 세포를 증식시킬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D80이라는 것을 단 지아101이 있는데요. 그걸 달게 되면은 면역 관문 억제제인 CTLA4를 저해하면서 그러니까 면역을 억제하는 걸 풀어주겠죠. 그러면서 IL2라는 물질이 면역 세포들을 증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두 가지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능이 좀 더 증가되고 좀 더 혁신적인 신약으로 지금 글로벌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약물을 결합하는 기술인데 그 특정 표적에 대한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이중 융합 단백질을 활용한 주요 파이프라인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대표적인 게 저희가 GI102라는 거와 GI101이라는 지금 면역 항암제들이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GI101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은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사이토카인, 인터루킨2라는 거를 면역 우리 활성제로 신약으로 많이 개발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베스큘라 리키지 신드롬이라고 해서 혈관 누수 증후군이 생기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IL2를 좀 더 안전한 걸 썼고, 그다음에 특정한 세포, 면역 세포에 전달하기 위해서 CD80이라는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 세포에 붙어서 IL2를 하다 보니까 혈관 세포라든지 불필요한 세포에 가지 않고 면역 세포에 집중 타겟팅하고, 그다음에 특히 IL2는 조절 T 세포를 좀 증가시켜서 암의 어떤 항암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 CD80이라는 물질이 CTLA4에 붙어서 조절 T 세포의 기능도 억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I101이라는 그 신약이 올 지금 1월에 저희가 미국과 한국에 IND 신청을 하였고 4월이면 이제 드디어 환자들에게 처음으로 투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임상 시험을 막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뭐 빠르면 뭐 한 3월, 4월쯤에 아마 임상을 들어간다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고요. 이 GI가 이제 보유한 기술 중에 또 이제 자연살해 세포 NK 셀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 이 자연살해 세포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다른 기업들의 그런 NK와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다른 기업들의 NK들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NK를 올려주는 항암제나 NK 세포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좀 특이하다면 보통 NK 세포는 먹이 세포, 피더셀이라는 것을 공배양을 통해서 증식을 하는 기술이 되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두 개의 세포를 동시에 준비하다 보니 공정이 힘들어지고 나아가서는 두 개의 배양하고 이런 특히 이제 암 세포와 NK 세포를 같이 공배양합니다. 이 먹이 세포를. 근데 이제 제거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먹이 세포를 사용하지 않고 이중 항체나 사이토카인 칵테일을 이용해서 엔실러리 머티리얼을 하는데요. 요거를 바탕으로 하면은 NK셀만 순수하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0리터 서스펜션 컬처를 해서 이렇게 떠다니는 방식으로 컬처한 건데요. 그걸 달성하였고 올 한 상반기에 200리터까지 하게 되면 세계 최대로 서스펜션 컬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먹이 세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좀 더 허가받기에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런 코로나 또 NK셀이 코로나에 감염된 세포를 잘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코로나 치료제였어도 이런 단순한 공정 배양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NK셀을 이용한 뭐 임상 시험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올 연말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유방암 쪽으로 NK 세포와 항체 병용요법으로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는 폐암과 간암, 혈액암 총 4가의 암종에 대해서 내년부터 활발하게 임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올 12월부터 첫 번째 임상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그 자연살해 세포 NK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이게 먹이 세포 없이 이 NK셀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중간에 잠깐 그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이 관련해서 어떤 접촉이 있거나 진행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GI셀에서는 그 코로나 백신을 리컴비넌트 서비닛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NK셀은 다른 문헌들이나 증거들이 직접적으로 NK를 이용해서 코로나를 치료했을 때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현재 그 가능성은 있지만 주로는 암 환자들을 위주로서 NK셀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로나19는 이제 가능성만 있고 현재는 당장은 임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얘기가 나와서 이제 최근에 그 국제 백신 연구소와 그 이 백신 개발 MOU도 체결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뭐 임상을 또 하게 된다면은 언제쯤 시작하게 되는 건지 또 거기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리커비넌트 백신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S 프로테인이라 해갖고 많은 제약사들은 그 표면에 있는 단백질만 주로 항원을 사용하고요. 저희는 뒤쪽에 N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2개의 항원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로 생산하다 보니까 삼성 발로이스 같은 데서 CDMO로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올 지금 가을부터 임상을 들어갈 텐데요. 국제백신연구소와 하게 된 거는 그쪽이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쪽에 임상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의 임상이 주로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데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개발되는 변종에 대응할 수 있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저희 백신은 한국과 개발도상국 위주로 임상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어서 국제백신연구소와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어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제 벤처 기업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벤처 기업마다 그 잘하는 것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바이오를 보면 임상은 서울이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도 1, 2위를 다툴 정도로 임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를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넥스, DM바이오 같은 CDMO 생산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제 디스커버리와 마지막 마케팅 쪽인데요. 이 디스커버리 쪽에 하시는 그 기업들이 이런 CMC라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고민해서 만들 수 있도록 서로 그런 서로 좀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서는 디스커버리 단계에 있던 약들을 좀 큰 회사들이 임상을 잘하는 회사들이 그걸 도입을 해서 임상을 한다든지 또 나가선 대기업들이
마케팅까지 하게 되면 완벽한 신약 개발의 어떤 체인이 생태계가 구성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더 활발한 기술 이전과 기술 도입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개발과 임상뿐만 아니라 실제 제품화, 상용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체인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암 정복은 여전히 의학계의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오늘 설명해 주신 그 GI 이노베이션의 기술이 암 정복을 앞당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I 이노베이션 장명호 대표이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성인의 비만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제대 상계 백병원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연구팀은 성인 남녀 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비스페놀 A 농도가 가장 높은 그룹의 비만 위험도는 가장 낮은 그룹보다 남자는 7%, 여자는 20%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비스페놀 A가 지방세포 분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체를 활성화해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스페놀 A는 딱딱하고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나 캔 음식 내부 코팅제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가스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신라대 심영석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가스와 반응하는 면적을 증가시킨 나노 표면에 금 촉매를 코팅한 결과 각종 유해 가스를 감지하고 분별하는 가스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센서를 다양한 온도에서 유해가스에 노출해본 결과 아세톤과 톨루엔,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을 분별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는 저농도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태아의 뇌신경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로체스터대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9살에서 10살 어린이 9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태아 때 태반을 통해 카페인에 노출된 어린이는 뇌 구조가 달라져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런 어린이들은 아동기에 고도의 행동장애와 주의력 장애, 과잉 행동 등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태아 때 카페인에 노출되면 뇌 영역 사이를 연결하는 백질 신경 경로에 변화가 생겨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맹독을 지닌 파란선 문어가 올해 처음 제주에서 발견됐습니다. 9일 밤 9시쯤 제주시 신촌포구에서 낚시꾼이 파란선 문어를 잡았다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제주수산연구원은 파란선 문어는 일본 오키나와 등 따뜻한 지역에서 주로 살지만 지난 2012년 제주에서 처음 발견된 뒤 계속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제주 협재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이 파란선 문어에 쏘여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파란선 문어는 독성이 청산가리 10배 이상으로 매우 강해 손으로 만지지 않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계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타이완에 반도체 증산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타이완의 TSMC가 세계 공급량의 70%를 만드는 차량용 반도체 MCU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도 타이완 정부에 차량용 반도체 증산을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또 반도체 부족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비해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의 대체 생산 역량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확진자가 400명대 중반으로 급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어 이번 설 연휴가 방역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불필요한 여행과 모임은 자제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